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우리가 그 스트레이티지 전략 시리즈가 나와서 파트 1이 신중호 팀장이 했고요. 파트 2를 염동찬 연구원이 했고, 네. 이제 파트 3는 또 우리 정다운 퀀트가 낙관 또는 합리적 기대라는 걸로 그 저번에 나갔던 자료 67페이지서부터 지금 오늘 할 계획입니다. 더 뒤에 이제 한국 부분이 있는데 미국부터 네네. 훑어가면서 컨센서스 기대값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저희가 이제 항상 기대값 컨센서스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좀 대단한 별거 아니고요, 그냥 여러 추정값들을 갖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쵸? 요거 좀 네. 되도록 쉽게 좀 네네.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원 PD는 67페이지를 좀 이거 돌려줄래요? 지금 제가 돌려도 되는데 하여튼 그쵸. 예. 낙관론 합리적 기대 시작하시죠. 예. 네.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어닝단에서 봤을 때 과연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최대한 고민해 보려고 자료를 중요하죠. 작성을 했어요. 네. 계속 얘기하시지만 이제 기대값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정말 100% 동의를 하고 있어서 조금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는 네. 다 알고 있거든요. 그쵸. 네. 턴어라운드인데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열심히 하는데 그쵸. 예. 막상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났는데 이 산이 요 정도 산인 줄 알았는데 동네 그쵸. 뒷산이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죠. 거지. 예, 맞습니다. 그거 좀 예. 궁금해서. 예. 예, 그래서 제목은 낙관 또는 합리적 기대라고 했어요. 사실 내년 이익 전망치를 생각을 할 때 뭐 턴어라운드 다 기대하고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근데 과연 이게 정말 합리적 기대인가 아니면 너무 낙관적인 기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는 70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빨리 넘어가. 알았어. 70페이지. 네.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기업 이익의 특징은 턴어라운드예요. 102번 그림 보시면은 글로벌리 모든 나라가 2021년도에 높은 이익 증가율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이 유럽, 코로나가 심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21년도 이익 증가율이 높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느냐라는 부분을 좀 점검해 봤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71페이지에 선진시장이나 신흥시장이나 제가 그림 104번, 106번에 넣어드렸는데 이게 2020년도의 EPS 예상 증가율을 X축으로 하고요. 그리고 21년도의 예상 이익 증가율을 Y축으로 했을 때 과연 업종별로 어떤 분포를 보이느냐라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특징적인 게 이 산포도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좀 내려오는 그림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하게 그냥 20년도에 이익 깨졌던 게 21년도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익이 증가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란 말이에요. 예. 밖에 뭐 삼포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네. 올해 안 좋았으니까 네. 이게 다 올라가는 증가율이 네, 좋게 맞습니다. 보이는데 네, 그쵸.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반영해 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많이들 우리가 이제 지적하는 게 내년에 이런 걸 확인해 합시다. 이런 말은 정말 투자의 세계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확인하면 늦는 거죠. 이런 턴어라운드 그쵸, 예. 국면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한국 내년도 이익 증가율이 뭐 40%에서 50%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릴 거긴 하지만 약간은 좀 과도한 낙관이 섞여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부터 점검을 해보고 중국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갈 예정이고요. 자료는 73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 증가율 환경 하에서는 한국이 그래도 제일 나아 보입니다. 한국이 제일 나아 보이고 그 다음 중국, 그리고 미국이 이익단에서는 약간 성장률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의외로 내년에 확 강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런 부담이 좀 있다고 또 최강의 이코노미스트 보면은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것도 참고도 하죠. 워낙 요새 뭐 서학겜이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 많으신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세미나 가면 많이 얘기하는 게 미국 쪽 빠진 날 우리 증시 출렁이면 그때 기회일 수도 있나, 이제 오히려 그런 감각으로 한국 가야 쪽으로요. 된다. 왜냐면 약간 이쪽이 더 슈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한국, 중국, 미국의 우선순위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저효과에 대한 낙관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이라고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저효과에 의해서 21년도 이익 증가율의 기여도가 높은 것들, 그러니까 망가졌던 게 올라오면서 이익 증가율을 높이는 국가가 미국이 제일 심하고요. 그 다음이 중국, 그 다음이 한국. 그래서 한국이 제일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3페이지에 그림 110번, 111번 보시면은 미국도 역시 2020년도에 이익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 18% 정도 역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도 3% 이상 하락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래쪽에 그림 112번, 113번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년도에 깨졌던 게 21년도에 회복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세부 업종으로 들어가서 어떤 업종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라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미국에서 21년도 이익 증가율이 제일 높게 나오는 업종이 에너지, 운송, 그리고 경기 소비재, 이 세 개 업종이거든요. 이 세 개 업종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조금은 더 깊게 파고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밖에 붙어볼까요? 네, 75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유가랑 상관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익단에서도 그렇고 주가단에서도 그런데, 물론 이제 이익단에서 영향을 워낙 많이 미치니까 주가도 아예 유가를 따라서 가는 그림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익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건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 데이터를 만들면서 좀 놀랐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림 118번과 119번인데요. 미국 S&P 500의 에너지 업종 순이익과 분기별로 일평균 유가를 같이 그려보면은 거의 따라갑니다. 거의 이게 상한가수가 거의 0.9거든요. 0.9가 나오네요. 네, 0.9는 저도 사실 자료 만들면서 0.9 상관계수는 처음 봤어요. 네. 그런 정도로 상관계수가 높은 상황인데, 그러면 제가 이걸로 뭘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역으로 21년도 이익 컨센서스를 보면은 여기에서 기대하고 있는 일평균 유가를 역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유가가 연평균 지금 53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53달러 정도다라고 하면은 약간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올해 10월 말까지 연평균 유가가 38.5달러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38% 높은 수준이고요. 저희 하우스도 지금 내년도 유가 전망치를 평균 47달러, 그리고 하단 35, 상단 55달러로 보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한 13% 정도 높은 수준이라서 사실 에너지 업종의 이익 증가율에 대한 기대는 사실 조금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가가 우리의 어떤 컨센보다 더 높이 올라가 이 수치가 나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컨센서스가 약간 과잉 높을 수 있다고 네, 보는 그쵸. 주장이죠. 예. 그게 그러면은 이번에만 이렇게 컨센서스가 높게 반영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왼쪽 아래 그림 120번입니다. 그림 120번을 보시면은 이게 그러니까 분기 말 시점으로 봤을 때 그 1년 전을 100으로 보면은 결국 마지막에 발표 실적은 얼마가 나오느냐라는 부분을 선 차트로 넣어 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대부분 실적 발표치는 훨씬 낮게 나오고요. 유일하게 4개의 분기가 컨센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2018년도 1, 2, 3, 4분기고요. 이때 잘 돌이켜 보면은 유가는 그래도 좀 상승을 했던 시기고, 특히나 트럼프가 법인세 인하를 시행한 게 바로 18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약간 이례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에너지 업종에 대한 과도한 이익 계산, 이익에 대한 기대값, 이것들은 좀 항상 있어 왔던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약간 이 영향권에 있잖아요. 이런 컨셉이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미국을 제가 제일 많이 팠는데 그 이유가 미국이 그래도 컨센서스에서 최대한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국가예요. 저 미국은 그래서 실적 나오면 그때 움직이는 경우도 많아요. 네, 왜냐면 맞습니다. 컨센을 상당히 네, 그쵸. 신뢰하는 편이고. 그쵸. 예. 실제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서도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됐는데 한 80% 이상의 종목이 컨센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좋은 모습들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운송업종이고요.
77페이지 봐주시면 되는데, 운송업종이 대표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높게 계산이 되는 그 업종이에요. 근데 그 업종 내에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운송 내에서도 뭐 유군이 있을 거고 항공이 있을 거고 뭐 해운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이 기저효과 이후에 21년도에 튀는 업종은 잘 알고 계신 항공주입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가 2020년에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21년도에는 좀 나아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항공주들이 인력 구조 조정이라든지 뭐 고정비를 줄이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노력은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항공주가 좋아지는 그림과 동시에 어떤 걸 기대하냐면은, 우리나라로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택배 쪽 수요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UPS나 FedEx 같은 경우에서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러한 물류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면서 그래도 견조한 이익을 기록을 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개선이 되면서 그 이익이 훼손됐던 항공주도 같이 좀 회복을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게 좋아지는 것들을 기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생긴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78페이지의 경기소비재 쪽인데요. 경기소비재도 마찬가지로 운송업종과 비슷한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경기소비재는 사실 되게 다양한 세부 업종들이 있는데, 사실 경기 소비자 이렇게 뭉뚱겨서 좀 더 세부 분류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이거 너무 다르잖아 이거는. 그쵸. 그래서 경기소비재 섹터가 아니라 저는 이번에는 이익의 트렌드에 따라서 세 개 유형으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 예. 정컨트가 직접. 예. 첫 번째는 제가 분류한 기준은 서브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긱스 업종 분류를 많이 쓰잖아요. 섹터가 제일 최상이고요. 그 다음 인더스트리 그룹. 인더스트리가 몇 개죠? 우리가 기스가 11개고. 인더스트리 그룹이 한 24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인더스트리가 있고요. 이 아래에 또 서브 인더스트리가 있는데, 저는 이제 서브 인더스트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3개의 유형으로 업종을 분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종 분류 증권 이런 게 아니라 글로벌 기준이 있어요. 긱스라고 하는데, 긱스가 이렇게 단계별로 되게 그렇죠. 긱스 뭐 구글링 하시면은 바로 나올 겁니다. 네, 그것도 알고 계시면 상식이 되니까. 네네. 그걸 자체적으로 서브 인더스트리 걸 나눠가지고 이익에 따라서 유형을 나눈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턴어라운드가 좀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기준으로 좀 나눴는데, 첫 번째 유형이 이제 이익 훼손이 됐다가 이익이 정상화되는 업종이고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쪽 업종, 그리고 뭐 의류라든지 뭐 럭셔리 이런 업종들이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는 2020년에도 그래도 견조한 이익을 기록을 했고, 여기서 21년도에 더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 업종인데, 잘 알고 계신 아마존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인터넷 앤드 다이렉트 마케팅 리테일이라고 되어 있는 업종인데, 그 안에 아마존이 포함되고요. 이 외에도 이제 잘 알고 계신 홈빌더들이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코로나 피해주로 잘 알려져 있는 카지노라든지 뭐 크루즈, 여행, 호텔, 리조트 이런 업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익이 훼손됐다가 정상화되지 못하는, 여전히 안 좋을 거로 예상이 되는 그런 업종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운송에서와 뉘앙스는 비슷해요. 운송에서 이익이 20년에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게 더 성장하는데, 이익 훼손이 됐던 것들은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그림들을 경기소비재에서도 똑같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79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 128번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좀 의아한 거는 레스토랑이에요. 레스토랑 같은 경우가 2020년에는 물론 이제 오픈을 못했죠. 그래서 이익이 훼손이 됐는데, 21년도에는 이익이 2019년도보다 더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뭐 비용단에서의 이슈가 있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코로나 이슈가 지나가고 나서 백신, 화이자 백신 때문에 얘기가 많기는 하지만, 백신 덕분에 제대로 영업을 한다고 해도 정말 길게 봤을 때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반년이에요. 근데 이익은 19년보다 21년이 더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은 약간 좀 과한 기대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일 아래 그림 130번을 봐주시면 이익이 견조하게 성장하는 업종들, 이런 애들은 여전히 좋을 걸로 보고 있어요. 오토모티브 리테일이라고 해서 왼쪽에서 5번째 있는 업종인데, 이게 뭐냐면은 칼막스라든지 뭐 이런 자동차,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카센터 같은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을 못하고 자동차를 많이 타시는데, 자동차를 많이 타다 보니까 이것저것 수리할 것들이 생기고 자동차 부품들을 교체할 게 생기고 액세서리를 구매할 게 생긴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21년도에 이런 애들이 더 좋아지는데, 이상하게도 레스토랑에서는 이익은 19년도보다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는 거는 좀 과한 기대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앞에서 이익에 대한 환경을 얘기할 때 핵심적인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은 기저효과에 의해서 이익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안 좋다, 오히려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22.5% 이익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가 짚고 넘어갔던 에너지, 운송, 경기 소비재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8.4%포인트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는 비중을 이런 기저효과에 의해서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그래도 좀 덜합니다. 한국 얘기 나왔으니까 나중에 해요. 한국 네. 지금 하면 바로 뛰어넘으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은 그나마 좀 덜해요. 81페이지 왼쪽 아래 그림 135번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차트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시피 우하향하는 그림이 덜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듯한 그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중국에서는 뭐 에너지, 여기에 사실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운송 같은 업종들 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CSI 300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도에 CSI 300 이익 증가율이 15.8%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러한 기저효과에 의해서 이익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는 게 기여도가 3.9%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저효과 이외에 원래 성장하던 것들이 그래도 이어나갈 수 있다는 환경에서는 미국보다 중국이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종목단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건데, 제가 꾸준히 21년도는 턴어라운드가 아무래도 트렌드다,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는 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방금 전까지 그냥 나라들 얘기한 거죠. 지금 중국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 했었고, 지금 이제 종목으로. 네네네. 전체 다 종목에 관한 걸 말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종목 아이디어. 그쵸. 전체를 아우르는 종목 아이디어인데,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 종목군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익이 성장하는 종목군을 투 트랙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익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뭘 봐야 되고, 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종목은 뭘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사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개별 종목의 성장성이 어떻다, 이익 턴어라운드의 확률이 어떻다라는 부분까지는 사실 체크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 그래도 턴어라운드에서 좋은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재무건전성이 좋은 업종이다,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어찌됐든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 재무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들이 살아났을 때 이 부분들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업에 대한 능력들이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좋은, 나중에 어찌됐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펜트업 수요들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은 튼튼하게, 최소한 튼튼하게는 버텨줄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된다라는 판단 하에서 턴어라운드에서는 재무 건전성이 좋은 업종, 좋은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견조한 이익을 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 성장은 이때까지는 좋게 봤어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바뀐다고 하면은 밸류에이션 멀티플로 봤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PER 몇 배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얘가 이때까지 받아오던 멀티플에서 최상단에 있는 지금이 제일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익 훼손이라든지 뭔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그만큼 빠르게 부러질 수가 있어요. 급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레인지 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이 있는 룸이 있는 종목들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종목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기보다는 어떤 업종들이 좀 잡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84페이지부터 쭉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턴어라운드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자동차나 뭐 자동차 부품주, 소비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좀 포함이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이라고 부르는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도 역시 자동차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일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익이 견조하게 성장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든 뭐 한국이든 중국이든 동일하게 잡히는 게 IT예요. IT 쪽. 미국은 IT 확실히 네네.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쵸. 미국은 IT 헬스케어, 중국은 반도체 증권,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IT 관련주들이 대부분 좀 잡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87페이지에 턴 어라운드 스타일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최근에 많이 롯데케미칼, 만도, 네네. 효성 TNC, 한세시 우리 다 다루는 커버하는 것들이니까 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기아차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지속한 것들 보면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거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전자라던가 전기라던가 금호석유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뭐 동국제약 우리가 중소형주로 많이 언급했던 다나와 네.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는데 확실히 턴어라운드 스타일이 더 좋은 것 같고 제가 최근에 보면 그쵸, 예. 전자는 이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어서 그 표 14와 표 15를 좀 이 종목이 뭐 좋다를 떠나서 컨트롤 봤을 때는 이런 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요새 보면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 얘기를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턴어라운드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가치주가 올라오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올라오려면은 정말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거고, 그쵸. 최소한 좋아진다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결국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데 뭐 때문에 차별화되느냐라는 거는 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한국의 팩터 부분 좀 들어갈까요? 거기서부터. 네, 그러시죠. 90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 페이지는 조금 이따가 이제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 네네. 한국 팩터 부분인데 어닝단에서는 사실 앞에서 이제 염동찬 연구원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을 거기 때문에 저는 좀 팩터 단으로 접근을 해봤어요. 팩터 단으로 접근. 팩터라는 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해줘요. 네. 팩터라는 게 뭐냐면은 주가 수익률을 가장 잘 설명하는 지표가 뭐냐라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밸류에이션이다라고 하면은 정말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멀티플 PER 싼 게 잘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크게 뭐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접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시장을 좀 2006년부터 해서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봤을 때 2020년은 잘 사실 이게 뭐다라는 얘기는 못할지언정 어떤 종목들이 잘 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주가 수익률이 기존에 좋았던 게 계속 더 잘 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제일 안 좋았던 게 밸류 스타일이었다. 네, 그렇죠. 주가가 가던 게 계속 가더라라는 게 바로 프라이스 모멘텀이고요. 그래서 프라이스 모멘텀이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을 했고, 밸류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주 가치주 논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주는 좀 쩔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 팩터들, 그러니까 밸류가 싼 것들은 주가가 안 좋았다라고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도 같은 경우가 사실 팩터 간의 수익률, 그러니까 이 지표들 간의 수익률을 차별화시키는 부분들이 좀 극명하게 갈렸는데 이게 2020년만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015년에 정말 놀랍게도 비슷한 상황이었더라고요. 15년과 비슷하다. 그러네요. 네. 15년에 보면은 일단 프라이스 모멘텀이 강했고 네, 주가 가던 애들이 계속 잘 갔던 게 똑같고 멀티플 싼 것들은 진짜 못 갔고 그 외에도 이제 컨센서스가 좋아지는 어닝 모멘텀 이런 팩터들 순이라든지 뭐 어닝 그로스라든지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되게 비슷했어요. 그 다음에 봤더니 밸류가 올라왔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봤더니 밸류가 올랐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자료에는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못 넣었는데 과연 왜 2015년과 20년이 비슷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2015년도를 잘 떠올려 보면은 15년도가 테이퍼링 텐트럼이 있었을 때예요. 실제로 QE가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시작된 건 16년인데 테이퍼링 텐트럼이 있었던 거는 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유동성을 쭉 늘려왔던 게 2015년에는 유동성의 레벨로 봤을 때는 극대화되어 있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위기 이후에 유동성이 늘어났을 때 그리고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질 때 이런 부분들을 학습 효과로 인해서 좀 한 방에 반영을 한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서 프라이스 모멘텀이 좋고 밸류가 안 좋고 이런 그림들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항상 밸류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프라이스 모멘텀이 좋고 밸류가 안 좋았던 해가 어떤 해가 있냐면은 2007년이라든지 2011년, 2014년, 15년 이런 시기들이 있는데 그 이후는 2015년을 제외하면은 항상 밸류 팩터가 올라오고 그리고 프라이스 모멘텀 성과가 부러지는 이런 그림들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그래도 밸류 팩터가 2021년 연간으로는 어느 정도 우수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어닝스 모멘텀, 그러니까 이익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렇냐라고 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는 이 턴어라운드가 일단은 화두예요. 그러다 보니까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좀 상존을 할 것 같은데 이 턴어라운드는 언제를 보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기저효과가 큰 것들은 사실 다 21년도 하반기에 이익이 올라오거든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은 기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시장 전체의 12개월 포워드 이익 컨센서스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술적으로든 사실 뭐 실제로 21년, 22년도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12개월 포워드가 올라가면은 진짜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기술적으로라도 좀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컨센서스가 좋아지는 종목이 좀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은 89페이지 한 페이지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금리 변화를 봤을 때 밸류 팩터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요. 이게 월별 데이터이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이게 뭐가 높냐라고 할 수 있는데 주가 수익률이랑 단일 지표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의 상관성이 나오는 거는 상당히 좀 높은 상관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금리가 오르는 환경에서는 밸류가 싼 애들이 그래도 주가가 좋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에 영업이익 12개월 포워드 변화율과 어닝스 모멘텀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좋아지는 종목들은 시장 전반적인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올라갈 때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2021년은 이 바로 어닝스 모멘텀과 밸류 지표를 조금은 더 눈여겨볼 만한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항상 느끼지만 간결하게 데이터하고 딱딱딱딱 얘기하는 스타일이니까 네. 여러 가지 성과 분석도 다 해보신 거죠 이게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로테이션 섹터를 다 해봤는데 네.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금리 얘기가 돼버리네. 그렇죠. 내년이 보기에 따라서는 쉬운 장인데.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내년 하반기 가야 저희 그 실질적으로 정말 좋아질 것들, 지금 과대
과잉 기대되어 있는 것들이 정말 과잉 기대가 아니라고 판별되는 건 내년 하반기인데 네, 그렇죠. 사실 과잉 기대일 확률이 높다고 보이고 그렇죠. 지금 당장으로는 좀 그래 그쵸?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 저희들이 계속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우스뷰로 제가 계속 요구하는 게 지금 뭐 2000 올해에서 내년 21년 상반기 정도, 1분기 정도까지가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작동되는 시기. 그렇죠. 예.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더 복잡해지고 그렇죠. 시장 성격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신은 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경제와 전략에선 짰는데 퀀트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어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약간 문제가 있다 보나요? 어느 정도 첨부하잖아요. 어글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어글이 되는 부분이고 말씀하셨던 것과 더불어서 가격이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게 너무 빨라진 것 같아요. 너무 사실은 네. 그런 1분기가 그래도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동의를 저는 하게 돼요. 이번에 네. 그냥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오늘 이제 우리 매크로시즈가 거의 방송을 다 녹음했으니까 확인하면 듣는다. 더 중요한 건 확인하면 실망한다. 확인하면 듣는다 아니라 확인하면 실망한다. 소위 내년부터 아름다운 그림을 꿈꾸는 분한테는 우리가 틀리길 바라고 틀릴 그쵸. 확률도 매우 네. 높고요. 항상 저희들은 이점을 그쵸. 생각할 네. 뿐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그 생각이 저도 이제 이리온 녹음하면서 여러 애널리스트와 얘기하면서 생각이 정리되는데 데이터 보면 자명하네요. 그치? 그렇죠. 사실 뭐 경기 기대감이 실제 경기로 이어지고 해서 코스피 신고가 찍고 하는 그림 보고 싶기는 해요. 그거는 하도 못 봐가지고. 2022년에 고민하던 할 문제인 것 같아. 네.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